언어 1919년 8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나중에 체면요법의 선구자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 될 17살의 밀턴 에릭슨. 이 잠을 깨보니 갑자기 신체 일부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며칠간 움직이지 않는 부위를 점점 늘어갔다. 얼마 후 에릭슨은 당시의 전염병처럼 확산되던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침대에 누워있으니 옆방에서 어머니가 전문가 둘과 함께 그의 병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에릭슨이 잠든 줄 모르는 의사 한 명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드님은 아침까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에릭슨이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아들이 이 대화를 엿들은 줄도 모르고 슬픔을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에릭슨은 어머니에게 계속 자신의 침대 옆에 있는 서랍장을 이리저리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에릭슨이 무슨 환영을 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에릭슨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고 싶었다. 또 서랍장에 붙은 거울이 딱 맞는 위치에 놓이길 바라기도 했다. 자신이 의식을 잃기 시작하면 거울에 비친 저녁 노을을 잘 보아두었다가 오래오래 간직할 생각이었다. 태양은 언제나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돌아와 의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지도 몰랐다. 몇 시간 후 에릭슨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사흘 후 에릭슨은 의식을 되찾았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죽음은 그를 비껴갔다. 그러나 마비 증세는 이제 온몸으로 확대되어 입술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일 수도 손짓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식으로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에서 그의 좁은 방 안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제 에릭슨은 자신이 자란 위스콘신 주 시골의 어느 농가에 갇혀 지내게 됐다. 그에게 유일한 발벗은 7명의 누이와 형제 하나, 부모님, 개인 간호사 한 명이 전부였다. 겉으로 활발한 성격의 에릭슨에게 지루함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에릭슨은 전에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누이들이 대화를 나눌 때면 얼굴에 온갖 움직임이 생길 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도 그 자체로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뀐다는 점이었다. 누이가 입으로는 응 좋은 생각이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밋밋하고 희지 웃는 것 등을 종합해보면 사실 내 생각에는 전혀 좋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찌된 노릇인지 응이 실제로는 아니를 뜻할 수도 있었다. 이제부터 에릭슨은 그런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극적인 하나의 게임 같았다. 다음날 하루 동안 에릭슨은 정도를 다르고 수반되는 표정도 모두 다른 16종의 아니를 발견했다. 심지어 누이 중 하나는 응이라고 말한 동안 고개를 가로젓기까지 했다. 아주 미미했지만 에릭슨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니라고 느낄 때는 찡그린 표정이나 보디랭귀지에서 그 본심이 드러나는 듯 했다. 한 번은 누이 하나가 다른 누이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권하는데 긴장된 표정과 경직된 팔 동작을 보니 그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고 실제로는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눈치가 뚜렷했던 적도 있었다. 다른 누이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에릭슨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대화에 낄 수 없었던 에릭슨은 사람들의 손 동작과 눈썹이 올라가는 모습, 목소리의 높낮이, 갑자기 팔짱을 끼는 모습 등을 관찰하는 일에 흠뻑 빠져들었다. 심지어 에릭슨은 누이들이 자기 옆에 오면 목에 핏줄이 더 자주 팔딱이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 누이들이 초조해한다는 신호였다.
에릭슨은 누이들이 말할 때 나타나는 호흡 패턴에도 매료됐는데 그중 어느 리듬은 지루하다는 뜻이어서 곧 하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누이들에게는 머리카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했다. 일부러 천천히 머리를 뒤로 넘기는 것은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신호였다. 충분히 들었어. 이제 그만 좀 말해. 하지만 더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넘기면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침대에서 꼼짝 못하는 에릭스는 청력이 훨씬 더 예리해졌다. 이제는 옆방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들렸다. 옆방의 사람들은 에릭슨 앞에 있을 때처럼 즐거운 척 할 필요가 없었다. 에릭슨은 이내 독특한 패턴을 하나 눈치챘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예컨대 옷을 빌리고 싶다거나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것처럼 원하는 게 있는 누이는 몇 분간이나 빙빙 애둘러가며 여러 가지 틀을 남겼다. 누이의 숨겨진 바람은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뚜렷이 드러났는데 특히 단어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단어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누이는 상대가 이것을 눈치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 바랐다. 그러나 종종 상대가 힌트를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이 대놓고 원하는 것을 말해야 했다. 계속 들어보아도 그 패턴은 모든 대화에서 나타났다. 이제 누이가 흘리는 힌트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알아맞히는 건 에릭슨에게 하나의 게임처럼 됐다. 에릭슨은 몸이 마비된 후 갑자기 인간이 소통하는 두 번째 채널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 두 번째 언어를 통해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표현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언어의 복잡한 원리를 완전히 깨우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 대한 내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혹시 입술이나 호흡, 손의 긴장감처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제스처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에릭슨은 가족들이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안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형제 자매들이 뛰노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당시 그는 입술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으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두 번째 언어. 1919년 8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나중에 체면요법의 선구자이자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 돼 17살의 밀턴 에릭슨이 잠을 깨보니 갑자기 신체 일부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며칠간 움직이지 않는 부위는 점점 늘어갔다. 얼마 후 에릭슨은 당시의 전염병처럼 확산되었던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침대에 누워 있으니 옆방에서 어머니가 전문가 둘과 함께 그의 병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에릭슨이 잠든 줄 모르는 의사 한 명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드님은 아침까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에릭슨의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아들이 이 대화를 엿들은 줄도 모르고 슬픔을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에릭슨은 어머니에게 계속 자신의 침대 옆에 있는 서랍장을 이리저리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에릭슨이 무슨 환영을 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에릭슨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고 싶었다. 또 서랍장에 붙어있는 거울이 딱 맞는 위치에 놓이기 바라기도 했다. 자신이 의식을 잃기 시작하면 거울에 비친 저녁 노을을 잘 보아두었다가 오래오래 간직할 생각이었다.
태양은 언제나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돌아와 의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지도 몰랐다. 몇 시간 후 에릭슨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사흘 후 에릭슨은 의식을 되찾았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죽음은 그를 비껴갔다. 그러나 마비 증세는 이제 온몸으로 확대돼서 입술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일 수도 손짓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식으로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여서 그는 좁은 방안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제 에릭슨은 자신이 자란 위스콘신 주 시골의 어느 농가에 갇혀 지내게 됐다. 그에게 유일한 말벗은 7명의 누이와 형제 하나, 부모님, 개인 간호사 1명이 전부였다. 그토록 활발한 성격의 에릭슨에게 지루함은 고문과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에릭슨은 전에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누이들이 대화를 나눌 때면 얼굴에 온갖 움직임이 생길 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도 그 자체로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뀐다는 점이었다. 누이가 입으로는 응, 좋은 생각이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밋밋하고 희죽 웃는 것 등을 종합해보면 사실 내 생각에는 전혀 좋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찌된 노릇인지 이 실제로는 아니를 뜻할 수도 있었다. 이때부터 에릭슨은 그런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극적인 하나의 게임 같았다. 어느 날 하루 동안 에릭슨은 정도도 다르고 수반되는 표정도 모두 다른 16종의 아니를 발견했다. 심지어 누이 중 하나는 응이라고 말하는 동안 고개를 가로젓기까지 했다. 아주 미묘했지만 에릭슨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입으로 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니라고 느낄 때는 찡그린 표정이나 바디랭귀지에서 그 본심이 드러나는 듯 했다. 한 번은 누이 하나가 다른 누이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권하는데 긴장된 표정과 경직된 팔 동작을 보니 그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고 실제로는 본인이 먹고 싶어 하는 눈치가 뚜렷했던 적도 있었다. 다른 누이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에릭슨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대화에 낄 수 없었던 에릭슨은 사람들의 손동작과 눈썹이 올라가는 모습, 목소리의 높낮이, 갑자기 팔짱을 끼는 모습 등을 관찰하는 일에 흠뻑 빠져들었다. 심지어 에릭슨은 누이들이 자기 옆에 오면 목에 핏줄이 더 자주 팔딱거리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 누이들이 초조해한다는 신호였다. 에릭슨은 누이들이 말할 때 나타나는 호흡 패턴에도 매료되었는데 그중 어느 리듬은 지루하다는 뜻이어서 곧 하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누이들에게는 머리카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 했다. 일부러 천천히 머리를 뒤로 넘기는 것은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신호였다. 충분히 들었어. 이제 그만 좀 말해. 하지만 더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넘기면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침대에서 꼼짝 못하는 에릭슨은 청력이 훨씬 더 예리해졌다. 이제는 옆방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들렸다. 옆방의 사람들은 에릭슨 앞에 있을 때처럼 즐거운 척 할 필요가 없었다. 에릭슨은 이내 독특한 패턴을 하나 눈치챘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예컨대 옷을 빌리고 싶다거나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것처럼 원하는 게 있는 누이는 몇 분간이나 빙빙 에둘러 가며 여러 가지 힌트를 남겼다. 누이의 숨겨진 바람은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뚜렷이 드러났는데 특정 단어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누이는 상대가 이것을 누이는 상대가 이것을 눈치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종종 상대가 힌트를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이 대놓고 원하는 것을 말해야 했다. 계속 들어보아도 이 패턴은 모든 대화에서 나타났다. 이제 누이가 흘리는 힌트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알아맞히는 건 에릭슨에게 하나의 게임처럼 됐다. 에릭슨은 몸이 마비된 후 갑자기 인간이 소통하는 두 번째 채널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 두 번째 언어를 통해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표현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언어의 복잡한 원리를 완전히 깨우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 대한 내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혹시 입술이나 호흡, 손의 긴장감처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제스처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에릭슨의 가족들이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안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형제 자매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당시 그는 입술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이제 말할 수 있었으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에릭슨은 자신도 밖에 나가 함께 뛰놀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도록 간절했다. 잠시 스스로 마비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에릭슨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때 비록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다리 근육이 움찔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가 몸의 어딘가에서 움직임을 느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의사들은 에릭슨이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전에도 틀린 적이 있지 않은가? 이 작은 움직임을 토대로 에릭슨은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다. 다리에 있는 특정 근육에 온 신경을 집중한 다음 마비되기 전의 느낌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움직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 근육이 다시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간호사가 그쪽 부위를 마사지해 주었고 간간히 성공할 뿐이었지만 그래도 서서히 에릭슨은 다시 움찔거림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그쪽 부분의 근육을 아주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고통스럽도록 더딘 과정이었다. 하지만 에릭슨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 발짝 걸음을 뗐고 그 다음에는 방을 걷고 다음에는 밖으로 다음에는 더 멀리까지 걷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에릭슨은 의지력과 상상력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바꿀 수 있었고 다시 완전히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우리는 거의 모르고 지내지만 심신은 함께 작동한다는 걸 에릭슨은 분명히 깨달았다. 이 부분을 더 탐구하고 싶었던 에릭슨은 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1920년대 말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내 그는 이 분야의 다른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했다. 당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는 대체로 말에 초점을 맞췄다. 환자와 대화를 통해 특히 어린 시절에 관한 것들을 털어놓게 한 뒤 환자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에릭슨은 환자의 정신적 삶과 무의식에 들어가는 입구로서 환자의 몸짓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말은 무언가를 숨기는 도구로 사용될 때도 많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감추는 방편으로 말이다. 그래서 에릭슨은 환자를 완전히 편안하게 만든 다음 그들의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숨은 긴장감이나 충족되지 못한 열망 등의 신호를 감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언어적 소통의 세계를 깊이 탐구했다. 에릭슨의 모토는 관찰하라, 관찰하라, 관찰하라였다. 그에게는 관찰 노트가 있어서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모두 기록했다. 특히 그를 매료시켰던 한 가지는 사람들이 걸음걸이였다. 어쩌면 에릭슨 자신이 다리를 다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에릭슨은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걸음걸이의 무게를 유심히 보았다. 고집스럽고 결연한 사람들은 발걸음도 단호했다. 우유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발걸음도 가벼웠다.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은 어기적 걸었고 상념에 빠진 사람들은 오락가락 걸었다. 골반을 특히 많이 흔들거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활보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단점이나 불안을 숨기고 싶을 때 걷는 걸음걸이도 있었다. 과장되게 큰 걸음으로 남성성을 강조하며 걷거나 반항적인 10대들이 무심한 척 발을 질질 끄는 경우가 그랬다. 에릭슨은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초조하면 걸음걸이가 갑자기 바뀐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이 모든 게 에릭슨에게는 상대의 기분이나 자신감에 관해 무궁무진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진료실 책상을 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게 배치해 환자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게 만들었다. 상담이 끝난 후 환자의 걸음걸이가 바뀐다면 그것도 알아볼 수 있었다. 에릭슨은 환자가 의자에 앉는 방식, 의자 팔걸이를 잡을 때 손이 긴장한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얼마나 마주 보는지도 면밀히 관찰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서도 몇 초 만에 에릭슨은 상대가 얼마나 불안한지 경직되어 있는지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었다. 그들의 보디랭귀지에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에릭슨이 정신병동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심리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환자가 한 명 있었다. 환자는 사업가로 큰 돈을 벌었다가 대공황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울면서 끊임없이 양손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가슴에서 바깥쪽으로 곧장 말이다. 그가 왜 이런 틱을 갖게 됐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방법도 없었다. 그에게 말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고 정작 말을 해도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에릭슨은 환자를 보자마자 남자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이해했다. 그는 이 동작을 통해서 말 그대로 남보다 앞서려고 평생을 노력했으나 부질없는 절망만 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었다. 에릭슨은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많이 겪으셨군요. 그러자 남자의 팔 움직임이 아래 위로 바뀌었다. 남자는 이 동작에 새로운 흥미를 느낀 듯 했고 이제는 그게 남자의 틱이 됐다. 에릭슨은 현장의 심리치료사와 협업해 이 남자의 양손에 사포를 쥐어주고 그의 앞에 거친 통나무를 가져다 놓았다. 이내 남자는 나무에 사포질을 하는 것에 마음을 뺏겼고 나무가 반짝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냄새에 푹 빠져들었다. 남자는 울기를 그치고 목공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정교한 체스 세트를 만들어 팔았다. 순전히 남자의 보디랭귀지에 집중해 신체 동작을 바꿔놓음으로써 에릭슨은 꽁꽁 잠긴 그의 마음을 열고 남자를 치유할 수 있었다.